1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제가 6번에서 8번 넘어갈 때 7번이 없어서 번호 하나 잘못된 거 빼고는 한 기본 개념이 한 12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3개 정도 되는데 다 엄청 어렵진 않고요. 몇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몇 가지가 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여러분 그냥 복습한다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처음 본다 하신 경우에는 꼭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제가 이거 PDF 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PDF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기도 같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수업 때 말씀드린 게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수업 시간 때 필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옛날에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 다닐 때 만약에 1번을 했는데 1번이 막 선생님이 필기를 엄청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따라가다가 선생님이 2번, 3번 수업하고 바로 4번 넘어가면 4번 수업하고 있을 때 제가 1번 필기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 3번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네, 그걸 좀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자 네, 그냥 여러분들 수업 때 수업만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나중에 복습할 때 제가 보내드린 PDF 파일 보면서 따로 필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건 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냥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말대로 그냥 필기하다가 내가 놓칠 것 같아 하는 경우에는 그냥 수업 먼저 듣고 그다음 나중에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1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시라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리면 시라는 것은 시인이 자신이 느낀 감정과 정서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문학작품이나 시 특히 보시다 보면 도대체 얘네는 왜 쓴 걸까? 얘네는 왜 이렇게 내용을 꼬아서 쓴 거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인이 자신 느낀 감정이 있어요. 외롭다, 쓸쓸하다, 아니면 이별해서 그립다, 혹은 뭐 행복하다 이런 막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전달할 때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표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시상전개 방식이나 아니면 비유법이나 아니면 뭐 영탄적 어조 아까 배웠던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과 정서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이 시인이 우리한테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거를 먼저 감정과 정서 이걸 파악하셔야 되고 이런 감정과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방식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게 시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시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 시에서 느껴지는 감정, 정서 혹은 이 시에서 쓰여진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꼭 넘어가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 방식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일 첫 번째 시적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적이라는 건 시의 혹은 시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화라는 것은 말하다 라는 거고 자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그대로 직역하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면 시인이 자기가 이제 문학작품에 쏙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시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시적 화자는 시인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승훈이라는 시인이 어떤 시를 썼는데 자기가 이제 사승훈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사승훈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소나무 아니면 느티나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물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적 화자고요. 시적 화자라는 것은 화자 혹은 시적 자아, 서정적 자아 이렇게 네 가지 말이 있으니까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표면적 화자인 건데 표면적 화자는 뭐냐면 시에서 겉으로 드러내는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험 문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시는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다 혹은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선지를 보셨을 텐데 표면적 화자는 것은 시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던 건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던 무슨 말이냐면
작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게 표면적 화자인 겁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작품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그래서 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를 표면적 화자를 하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면적 화자,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1인칭 대명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의 시에서 나는, 저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1인칭 대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겉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이면적 화자입니다. 이면적 화자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1인칭 대명사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저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바로 이면적 화자이다 라는 거. 죄송합니다. 급하게 오늘 땀이 좀 나서 땀을 닦을게요. 제 몸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4번 시적 대상입니다. 시적 대상이란 것은 시에서 주된 대상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은근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시적 대상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적 대상이란 건 그냥 밑에 써있듯이 시적 화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돼요. 시에서 시적 화자가 있네, 나는, 저는, 우리는 이런 시적 화자가 있네. 근데 얘네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시적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적 대상에서 조금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부정적인 태도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보인다면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거,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뭐 저를 예시를 들어가도 여러분들이랑 저랑 되게 친한 사이고 2, 3년 봐가지고 엄청 친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분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거고, 나에게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랑 저랑 엄청 대판 싸웠어. 그래서 여러분이랑 저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아.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않겠죠? 그럴 때는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건데, 그것은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5번 시적 상황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시에 반영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6번 청자. 네, 6번 청자 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6번 청자. 네, 조심하실 게 뭐냐면 청자는 독자가 아닙니다. 시를 읽는 여러분들은 독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그런 경우는 요즘 못 봤는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청자가 있다 없다 할 때 그 청자를 여러분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에서 분명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자란 건 시에서 듣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독자입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작품에서 청자가 있냐 없냐 찾는 방법은 제일 간단합니다. 인지대명사, 너는, 당신은, 그대는 이런 것들 찾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은 뭐뭐야, 뭐뭐하, 뭐뭐 이시여 이런 것들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다면 청자가 있는 거고, 인지대명사, 너는, 당신은, 그대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청자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셔서 시적 화자의 정서입니다. 네, 정서 너무 중요하겠죠? 정서가 왜 중요해? 당연히 시에서 시인이 이 시를 왜 쓴댔어요?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댔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시에서 시인이 어떤 정서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정서에 뭐뭐 종류가 있냐면 크게 나눠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부정적인 정서부터 보시면, 부정적인 정서는 당연히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죠.
네, 이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슬픔, 미움, 쓸쓸함, 고통, 한, 분노, 허무, 무상감, 좌절감, 비판, 안타까움, 아쉬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정서를 보시면 긍정적 정서는 당연히 좋은 거겠죠. 기쁨, 사랑, 소망, 기대, 존경, 극복, 여유, 자족감. 여러분들 자족감 한번 보시면 자족감을 한번 보면 자는 스스로 자자고 조금 만족하다 족자거든요. 그래서 자족감이란 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게 왜 좋은 감정이냐면 여러분들이 4월달까지 저랑 열심히 수업해서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받았는데 1등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나 진짜 3, 4월 내내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감정이겠죠. 그래서 자족감은 긍정적인 정서고요. 충만감은 가득 찬 느낌인데 가득 찬 거 당연히 기분 좋을 테고, 친근감은 역시 당연히 친근한 거기 때문에 기분 좋을 테고요. 난 감흥이란 건 뭐냐면 흥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콧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콧노래 부르는 게 기분 좋을 때 콧노래를 부르잖아요. 기분 안 좋을 때 콧노래를 부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는 기분 좋은 감흥이 바로 긍정적 정서고요. 깨달음 역시 당연히 기분 좋은 긍정적 정서고, 그다음 경외감 한 번만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주세요. 경외감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외감이라는 단어만 보면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선택지에 있으면 경외감? 있어 보이는데? 왠지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경외감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경자는 존경하다의 경자고요. 그 다음에 외는 두려워하다 의예요. 그래서 경외감은 존경과 두려움이 둘 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초월적인 존재한테 느낄 수 있습니다. 신 같은 존재죠.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전지전능,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 진짜 신이라는 존재는 엄청 대단해 하면서 존경하지만, 대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신도 다 알고 있어서 나한테 어떤 벌을 줄지 몰라 라는 식으로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감이라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건 대표적으로 신 같은 초월적인 존재한테 느끼는 거고, 근데 여기서 경외감은 좀 메인이 존경이거든요. 존경이 메인이다 보니까 경외감은 긍정적 정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시적하자의 태도입니다. 네, 태도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태도는 말 그대로 정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수업 와서도 되게 좋은 태도를 보일 테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싫어하는 감정을 갖고 있어.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되게 불량한 태도를 보여주겠죠. 이것처럼 어떠한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정서와 관련이 크거든요. 그래서 태도가 변했던 것은 정서가 변했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에서 알아야 되는 감정, 정서와 관련이 큰 태도 역시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태도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태도는 첫 번째 예찬적 태도가 있습니다. 예찬적 태도는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태도인데, 주의하셔야 될 게 예찬적 태도가 그 대상과 사항을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랑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읍시다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등급 놓친 적이 없어. 내가 막 찝은 게 다 시험에 나오고 내가 알려준 게 다 시험에 나오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찬의 감정, 찬양의 감정을 들겠죠. 와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국 뭐라 그랬어? 고대부고 후배들한테도 야 고대부고 국어는 무조건 사수문이야 이런 식으로 예찬하거나 찬양하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끝나고 나서 여러분 성인 돼가지고 저랑 밥을 먹는데,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그런 거, 얘들아 너희 내 덕분에 나 덕분에 1등급 급 나왔지. 네. 그럼 너네 나 찬양해? 찬양 안 해? 당연히 찬양하죠. 예찬하죠. 이럴 텐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얘들아 내가 사실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사실 지구는 평평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왜냐면 지구는 원 모양, 아니 구 모양이니까.
그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야 너네 다 예찬한다니까 지구는 평평하다는 걸 믿어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죠. 그것처럼 예찬적 태도라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네, 그 다음 13번 의지적 태도. 의지적 태도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의지적 태도는 시적하자가 결심한 바나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인데 밑에 써놨듯이 상황을 이겨내는 극복, 맞서 싸우는 대결 등을 포함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의지적 태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의지적 태도는 뭐냐면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어떤 행동, 액션을 하고자 한다면 다 의지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 태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면 다 의지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별과 관련된 시가 있어요. 이별과 관련된 시가 있는데 거기서 시적하자가 님은 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당신 없이는 어떻게 살까요? 여기까지는 어떤 행동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혹은 저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쫓아가겠다, 기다리겠다는 행동, 액션이 나왔죠. 그렇게 액션과 행동이 나오면 그때는 의지적 태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적하자가 의지적 태도가 있는지, 의지가 있냐 없냐를 파악하실 때는 제일 첫 번째 행동을 취하냐 취하지 않느냐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낙관적 태도입니다. 낙관적 태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밝고 희망적으로 본다는 건데 이건 그냥 좀 긍정적인 거죠. 뭐 미래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3페이지 15번 달관적 태도입니다. 달관적 태도라는 것은 1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한 자세를 보이는 건데 이건 쉽게 생각해서 해탈 생각하시면 돼요. 해탈한 것을 달관했다 하고요. 16번 동경의 태도는 그리워하면서 그것만 생각한다는 건데 동경의 태도는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서울대생을 되게 동경해. 서울대생을 동경하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도 서울대생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경의 태도는 소망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17번 조화와 합일 추구의 태도는 어울리거나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하고 싶겠죠. 그것처럼 시적하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정서, 좋은 정서를 갖고 있어야 그 대상과 혹은 그 사람과 어울리거나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화와 합일 추구의 태도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 18번 자연 친화적 태도는 자연을 좋아하는 거. 그다음 19번 탈속적 태도는 뭐냐면 이 탈이 탈출하다. 속은 속세입니다. 근데 속세는 쉽게 말해서 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나 속세, 명예, 이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탈출하는 태도가 바로 탈속적 태도고요. 회의적 태도는 뭐냐면 이게 의심을 품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의심하는 태도를 회의적 태도로 하고요. 비판적 태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비판적 태도. 그다음에 22번의 냉소적 태도는 쌀쌀하게 비웃는 거. 그다음에 23번의 자조적 태도는 이 자가 스스로 자고 조가 비웃다 줍니다. 그래서 자조적 태도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웃는 태도를 자조적 태도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넘어가셔서 24번에 체념적 태도인데 체념적 태도는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는 태도인데 쉽게 말해서 포기하는 거고요. 25번에 비관적 태도는 앞에 있는 낙관적 태도랑 반대되는 거죠. 미래는 다 안 될 거야. 다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26번에 도피적 태도는 벗어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에 빠지는 태도로 그냥 쉽게 말해서 도망치는 태도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27번의 관조적 태도는 대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보는 태도인데 이 관조라는 뜻이 뭐냐면 관조가 마음을 평온하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온하게 쳐다보려면 내일이 아닌 것처럼 남일인 것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제3사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관조적 태도로 하고요. 28번 성찰적 태도라는 것은 되돌아보며 반성하거나 살피는 태도인데 이거는 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찰적 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으냐면 대표적인 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정말 대표적으로 성찰, 반성을 보여준 시인인데 대표적으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백봉주 시인은 대표적으로 성찰, 반성을 보여주는 시인이고요. 그 다음에 29번 회고적 태도는 지나친 일을 돌이켜보면 생각하는 태도인데 회상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30번 수능적 태도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능적 태도란 것은 수능이라는 게 적응하여 익숙해진다는 건데 이게 주의하실 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일제강점기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아 몰라 그냥 억압과 차별? 아 그래 일제강점기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거나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면 이거는 부정적인 거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억압과 차별 등을 그냥 순응한다면 부정적 정서 혹은 일제강점기에 알고 보니까 내 운명은 독립투사였어. 그래서 나는 내 운명이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내 운명을 따라서 나는 독립투사가 돼서 일제 저항할 거야 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을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 정서를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수능적 태도로 해서 무조건 긍정, 부정이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자, 여러분 힘냅시다. 이게 힘들어요. 힘냅시다. 자, 5페이지 31번 시의 분위기입니다. 네, 분위기란 것은 시 전체에 풍겨나온 느낌인데 시적화의 정서, 태도, 어조 등을 고려하여 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왜 분위기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와 관련 있는 게 그거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6시에 수업을 왔는데 그때 하필이면 내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6시에 내 기분이 엄청 안 좋았으면 아 진짜 제가 엄청나게 예민한 상태에서 오면 여기 강의실 분위기가 되게 썰렁하거나 아니면 되게 무섭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 보고 승훈쌤 감정이 안 좋은 거네? 아 그럼 여기 강의실 분위기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될 테고 만약에 수업을 왔는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이 여기 분위기가 조금 편안하겠죠. 그것처럼 분위기는 정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32번에 환상적 분위기입니다. 환상적 분위기는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동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동화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게 바로 환상적 분위기인데 여러분들 비현실 요소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화에 백설공주 봐봐. 백설공주의 난쟁이들 현실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신데렐라의 호박마차, 그 다음에 요정 이런 것들 다 현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화는 비현실적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화같이 비현실적 요소가 많을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환상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향토적 분위기는 고향이나 시골의 정치가 느낀 분위기인데 향토적 분위기는 토속적 분위기가 유사하고요. 이 향토적 분위기를 어떻게 찾냐면 제일 간단합니다. 고향 혹은 고향에 대한 모습, 고향에 대한 지명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강원도 아니면 사투리 아니면 여기서 추가해서 농사와 관련된 거. 사투리나 농사와 관련된 거는 도시 이런데 서울보다는 보통 시골 아니면 농촌 아니면 고향 이런 데서 사투리와 농사와 관련된 걸 찾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지명, 그다음 고향에 대한 모습, 사투리, 농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향토적인 느낌이 난다. 그 다음에 토속적인 느낌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34번 목가적 분위기는 뭐냐면 이 목가가 가축을 기르다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다. 이 가축이란 건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이런 가축을 키우는 것은 도시, 서울보다는 보통 시골, 농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가적 분위기는 농촌 혹은 전원적 분위기, 향토적 분위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33번, 34번이 같은 분위기를 생각하면 돼요. 같이 따라다니는 분위기다라는 거. 그래서 향토적인 분위기, 토속적인 분위기, 목가적 분위기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5번 애상적 분위기는 뭐냐면 이 애가 슬프다는 거거든요. 상은 상처. 그러니까 슬픈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애상인데
슬픈 상처는 보통 우리가 이별 그런 데에 겪는 건데,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는 슬퍼하거나 가슴 아픈 느낌을 주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내상적 분위기는 그리움의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별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그리워하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숭고한 분위기는 높은 이상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거나 고상한 느낌을 보여주는 건데, 이 숭고하다는 게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로 오타가 났는데 도적이 아니라 도덕적입니다. 하필이면 도적으로 나와가지고 도덕적인 존경과 관련이 있는데, 보통 이거는 희생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희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존경심을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존경, 희생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숭고한 분위기를 하고요. 다음 37번 경건한 분위기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라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진지한 분위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분위기 생각하시면 되는 게 바로 경건한 분위기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38, 39 정적인 분위기와 동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이 정적인 분위기의 이 정이라는 것은 정지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분위기는 정지된 느낌,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정적인 분위기고요. 동적인 분위기의 이 동은 움직일 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 분위기는 막 움직이는 느낌을 주는 게 동적인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적화제 어조인데 괜찮아? 일단은 시적화제 어조까지 나와봅시다. 최대한. 여러분들 첫 수업이어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좀 힘내봅시다. 우리 첫 수업이고, 무엇보다 이 기본 개념은 정말 여러분들 고대국어 시험뿐만 아니라 학력평가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서 힘내봅시다. 자, 7페이지 40번의 시적화제 어조 말투입니다. 어조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말투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투, 어조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조는 정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조가 변했던 것은 태도가 변했다, 정서가 변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나 수학 선생님한테는 엄청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수학 선생님한테는 말투가, 어조가 되게 상냥하겠죠. 좋은 말투를 쓸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 막 나를 엄청 싫어해.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좋은 말투로 하지 않겠죠. 되게 틱틱대고 짜증내는 말투를 쓸 테니까, 그래서 어조 말투란 것은 보통 정서와 관련이 있고요. 그 정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조, 태도, 정서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조가 변했다는 것은 태도가 변한 거고, 태도가 변한 것은 정서가 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어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볼 텐데, 41번 친근한 어조입니다. 친근한 어조는 당연히 친하게 생각하는 거고, 42번의 담담한 어조는 차분한 느낌, 그 다음에 43번의 애상적 어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슬픈 상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어조고요. 자, 44번. 네, 너무 중요합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9시 반에 집을 가실 텐데,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120개 개념들 중에 영탄적 어조만큼 여러분들이 9시 반에 가실 때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개 넘는 개념을 여러분들 9시 반에 퇴근하실 때 100% 이해하는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탄적 어조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꼭 넘어가세요. 영탄적 어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시에서 이 사람이 시인이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느낌표, 감탄사, 감탄형 어미, 얘네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느낌표는 당연하겠죠. 느낌표는 딱 찍으면 강한 느낌을 주고요. 감탄사 역시 당연히 감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일 테고, 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정말 이쁘다,
아니라 이쁘구나 라고 말해야 이때 영탄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영탄적 어조는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느낌표, 감탄사, 감탄형 어미 얘네들이 있으면 영탄적 어조를 썼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5번에 독백적 어조가 있습니다. 독백적 어조라는 것은 혼잣말 하는 건데 이거는 청자가 없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화적 어조라는 것은 청자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8페이지 47번의 단정적 어조는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8번의 비판적 어조는 아까 비판적 그 분위기와 관련이 있듯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9번 풍자적 어조는 빗대어 표현해서 폭로하고 공격하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해서 돌려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얘기하면 그 예시를 들면 이게 녹화 들어가겠나? 모르는 거 편집 좀 잡아놔야지. 그러니까 제가 현준이 들었지 않았나?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게 제 군대에서 이게 침대가 있었거든요. 침대가 있었는데 제 옆에 있던 침대에 한 명 있던 친구가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그냥 반말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형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형이 물론 제가 어디 가서 누구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런 건 절대 안 하는데 거기서는 진짜 그 형이 너무 못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봤던 형 중에 사람들 중에 진짜 못생긴 거야. 무엇보다 그 형이 매일 여러분들 밤에 야식 먹고 자면 그 다음에 얼굴 팅팅 돋잖아요. 근데 그 형이 저희가 보통 분들이 10시에 밤 10시에 자거든요. 10시에 맨날 라면이랑 투게더 큰 통이 있어요. 그걸 못 꽂았어. 그러니까 그 형이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얼굴 툭툭 비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못생긴 거야.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눈을 딱 그 형을 봤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와, 너 존나 못생겼다 이랬거든요. 그 형이 그게 자기는 그게 너무 트라우마고 너무 상처였던 거야. 그래서 자기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어서 진짜 너무 그게 상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참 사이코패스죠. 거기다 뭐라 했냐면 알았어 그럼 못생겼단 말 안 할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못생겼다고 말 안 하고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구나 했거든요. 돌려 말한 거죠. 와, 너 진짜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구나 라고 말한 게 이제 그렇게 말한 게 돌려가고있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 진짜 고집센 친구 있거든요. 그 고집센 친구들한테도 너는 정말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능력이 대단하구나. 넌 정말 소나무 같은 친구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말하거든요. 이렇게 직접 까는 게 아니라 돌려까는 것을 풍자적 어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편집 좋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니까 이걸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는데 무서워 이랬다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 형이 봐봐. 그 형이 보고 나한테 고소하면 어떡해. 이것도 또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풍자적 어조란 것은 돌려가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과 51번은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명령적 어조와 설득적 어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명령과 청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 가셨는데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께 자습 시간을 드린 겁니다. 자습 시간 줬는데 그래서 자습 감독을 반장이 있었어. 반장이 막 하다가 반장이 제대로 감독을 안 하고 반장이랑 너네랑 막 장난친 거야. 그래서 장난치다가 이제 선생님이 들어와서 야 얘들아 조용히 해야지 했어. 근데 이제 반장이 야 얘들아 그래 이제 우리 조용히 하자 라는 건 뭐야? 너네들만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니라 나랑 너희 다 우리 같이 조용히 하자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같이 하자는 것은 청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떠들었는데 반장이 야 너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얘기한 거는 자기가 아니라 너희들만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너네 혼자 하라는 거고 청유는 우리 같이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 혼자 청자에게만 시키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명령적 어조, 그렇지 않고 청자와 화자가 모두 다 우리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설득적 어조, 청유적 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2번 유장한 어조라는 것은 유장이 되게 엿가락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장한 어조라는 것은 느릿한 여유를 보여주는 건데 이건 여유로운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9페이지부터는 시어의 의미인데 네,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그냥 나가도록 할게요. 9페이지 53번 시어의 의미입니다. 네, 시어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시어는 일상 언어와 달리 다양한 의미를 보여준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어라는 것은 일상에서 쓰이는 언어가 아니라 시에서 쓰이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겨울이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겨울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는 사계절 중 12월에서 2월에 를 말하는 게 바로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일상의 의미로 쓰인 일상 언어인데 근데 이게 문학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겨울은 보통 시련과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어에서는 이렇게 쓰이지 우리가 야 겨울 이러면 너 왜 이렇게 힘들해? 아 나 지금 겨울을 겪었어 이러면 우리가 일상 언어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어는 일상에서 쓰이는 언어와 의미와 달리 시에서만 쓰이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시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어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54번에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함축적 의미란 것은 의미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고요. 55번 비유적 의미가 제일 중요하죠. 비유적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라는 것은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빗대어 표현하는 설명한 의미를 비유적 의미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형식을 비유적 의미라고 하고 이 비유적 의미에는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유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상징적 의미인데 상징적 의미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의미인데 네,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상징적 의미는 현대시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시에서는 한 정말 100문제에서 한두 문제 나올 법한 게 이 상징적 의미고요. 보통 상징적 의미는 고전 문학에 많이 나옵니다. 고전 문학에 자주 등장하고요. 상징적 의미가 현대시에서 그렇게 크게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뒤에서 볼 개인적 상징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 상징 때문에 이 상징적 의미는 현대시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고 고전 문학에서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상징적 의미의 제일 첫 번째 원형적 상징이 있습니다. 원형적 상징이란 것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상징이라는 건데 이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BTS가 월드 클래스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그 박재범의 노래에서도 그러잖아. BTS부터 좋은 BTS, 봉준호, 손흥민, J-pop, 렛츠고. J-pop 그걸 넣은 이유가 뭐야? 자기도 월드 클래스라는 거잖아. 근데 그거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댓글당이 있거든? 그게 너무 웃겨. 그 BTS, 봉준호, 손흥민, J-pop, 렛츠고는 그 예시 든 게 아이언맨, 그 다음에 슈퍼맨, 배트맨, 침착맨, 렛츠고 이런 게 난 너무 웃겨. 그래서 그거 보고 아 하긴 그리고 J-pop이 월드까지는 아니지 않아서 근데 이게 이제 원형적 상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게 돼서 외국인 친구 사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화요일마다 갑자기 국어학원 가는데 이제 외국인 친구가 물어본 거죠. 야 너 화요일마다 어디 가? 나 국어 수업 들어가. 누구? 사승훈 국어 수업 들어가. 그랬더니 사승훈이 어느 정도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승훈을 뭘 해야 되냐 할 때 여러분들 고민하다 사승훈은 학원계의 BTS라고 하면 외국인이 대단한 새끼구나 바로 이해를 하겠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것을 원형적 상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58번 관습적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한 문화권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교 동양 문화권에서는 소나무가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죠. 이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프랑스나 아니면 아프리카 가가지고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야 이러면 그 아프리카 사람과 스페인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나무가 지조와 절개라는 것은 우리나라 혹은 동양 문화권에서 통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관습적 상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59번 개인적 상징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 상징 때문에 현대시에서는 상징의 의미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 개인적 상징이 뭐냐면 그냥 개인 혼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 비행기가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종이 비행기가 저한테는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창 트라우마가 심하고 한창 중이병 걸릴 때는 친구들이 종이 비행기 날리면 그 잡아 쓰셨어. 그 정도로 종이 비행기가 저한테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종이 비행기가 트라우마다라는 것은 저한테만 통하는 거죠. 여러분한테는 통하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종이 비행기라는 시를 쓴 다음에 이게 다 트라우마에 관련된 시야.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있는데 그 밑줄 친 다음에 내가 야 이거 종이 비행기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그럼 여러분들이 에? 종이 비행기야? 종이 비행기 그냥 비행기건 아니면 뭐 기껏해 희망 이런 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개소리만 종이 비행기 트라우마야. 그럼 여러분들이 에? 이렇게 된 것처럼 이 개인적 상징이라는 것은 정말 신 자기 마음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시에서는 신 마음대로 이렇게 상징의 의미를 추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시에서는 개인적 상징 때문에 조금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서 상징의 의미 많이 안 나오고요. 근데 대신에 대표적인 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의 뭐 겨울 같은 거. 일제강점기 때 겨울이란 것은 보통 시련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고 봄 이런 것들은 광복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통용되는 좀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완전 개인적 상징을 꼼꼼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60번의 객관적 상관문이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문이라는 것은 화자의 감정을 환기하는 사물입니다. 환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불러일으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쉬는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께 얘들아 잠깐 환기 좀 할게 했던 말이 뭐냐면 밖에 있던 공기를 여기 강의실 안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렇잖아. 환기라는 것은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문이라는 것은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문에는 감정이입, 대조, 내개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감정이입이란 건 뭐냐면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똑같은 거 혹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스타벅스를 갔어. 근데 스타벅스를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떤 커플이 막 싸우다가 우리 헤어져 하면서 가버렸어. 남아있는 남자친구가 막 울면서 슬퍼하고 있어. 그럼 저는 그 대상과 저의 감정은 똑같겠죠. 나도 이별을 겪었는데 쟤도 이별을 겪었네. 그럼 이별을 겪은 그 남자를 보면서 저는 저 새끼도 이별을 겪었구나. 나도 이별을 겪었는데 그럼 저는 그 대상을 보면서 이별의 슬픔을 갑자기 확 겪겠죠. 이게 감정이고요. 대조는 제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서 스타벅스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너무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 대상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이별을 해서 되게 슬프네 하면서 저렇게 행복한 애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적도 있었는데 내가 너무 슬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알콩달콩한 저랑 감정이 반대되는 대조되는 사람들 보면서 이별의 슬픔을 확 겪게 되고 매개체는 짜파게티로 이해하세요. 짜파게티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요일 아침마다 여자친구랑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서 일요일 아침에 부엌에 가서 선반을 딱 열었는데 부엌 선반에서 짜파게티가 툭 떨어져. 그럼 저는 그 짜파게티를 보면서 내가 일요일 아침마다 여자친구랑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별해가지고 이 짜파게티를 나 혼자 끓여 먹어야 되겠네. 그럼 저는 그 전까지는 이별의 슬픔을 안 겪다가 짜파게티를 보자마자 갑자기 이별의 슬픔을 확 겪죠. 이게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자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어를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하고요. 객관적 상관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걸 미리 제가 체크했어야 되는데 객관적 상관문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조심해야 될 게 객관적 상관문이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똑같은 거 혹은 반대되는 거 이게 아니라 다 같은 말입니다. 객관적 상관문이 큰 게 있고 그 안에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똑같은 감정이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반대되는 대조 그 다음에 대상이 화자에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음성상징어입니다. 음성상징어라는 것은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의성어할 때의 성이 뭐냐면 음성입니다. 그래서 의성어는 소리를 글자로 바로 쓴 거고요. 의태어는 이 태자가 형태거든요. 그래서 먼저 형태를 소리로 쓴 다음에 이 소리를 글자로 쓴 게 의태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성어는 우리가 듣는 소리를 글자로, 의태어는 형태를 소리로 나타낸 다음에 글자로 쓴 건데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밑에 의성어에 오리는 우는 게 있죠. 이 꽥꽥 울을 때 하는 게 진짜 오리가 꽥꽥 울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리가 진짜 우는 꽥꽥 우는 소리를 글자로 쓴 게 의성어. 그 다음에 의태어는 오리는 뒤뚱뒤뚱인데 오리가 진짜 뒤뚱 소리 내면서 걷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리가 걷는 형태를 먼저 뒤뚱뒤뚱이라는 소리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글자로 쓴 게 의태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를 쓰면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눈앞에 오리가 꽥꽥 우는 것 같고 오리가 진짜 뒤뚱뒤뚱 걷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생동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운율형성, 운율이란 건 뭐냐면 리듬입니다. 리듬감을 주는 게 음성상징어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리는 뒤뚱뒤뚱 이렇게 딱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오리는 뒤뚱뒤뚱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상징어는 리듬, 운율 형성의 효과까지 지닌다. 자, 그럼 62번의 색채어입니다. 색채어란 것은 색깔을 나타낼 말인데 이렇게 푸른 바다, 붉은 태양할 때 푸른, 붉은처럼 이렇게 색깔을 직접 나타내는 것을 색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채어라는 건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63번. 시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랑 심상을 구분하는데 이미지랑 심상은 같은 말입니다. 심상을 영어로 하면 이미지고요. 이미지를 우리말로 하면 심상입니다. 그래서 시의 이미지라는 것은 언어에 의해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그림 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보고 혹은 어떤 대상을 보고 떠올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예인들 중에 여러분들 유재석 씨 있잖아요. 유재석 씨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는 게 되게 유머러스하구나 아니면 예의 바른 느낌인 거죠. 그것처럼 유재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되게 예의가 바르고 그 다음에 유머러스하다 이런 느낌을 준 것처럼 시의 이미지 역시 똑같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떠오르는 그림 혹은 떠오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시의 이미지, 시의 심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의 이미지에는 제일 첫 번째 감각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을 통한 느낌, 이미지라는 건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가 있는데 시각적 이미지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양, 네모나타, 동그랗다 이런 것들 다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고요. 색깔 역시 파랗다, 노랗다 이런 거 역시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명암이라는 건 밝다, 어둡다거든요. 여러분들 간혹 명암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밝다, 어둡다는 당연히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갑자기 어느 공간에 가서 여기는 어두운 냄새가 나 하면서 여기가 어둡다 하진 않잖아요.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암은 당연히 눈으로 보는 시각적 이미지고요. 동작 역시 당연하겠죠. 동작은 당연히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청각은 귀로 듣는 거고요. 후각은 코로, 미각은 맛, 촉각은 감촉이나 온도인데 여러분들 온도 조금 조심하세요. 온도도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거든요. 춥다, 따뜻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춥고 따뜻한 건 피부로 느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역시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온도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찝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70번에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공감각적 이미지. 이건 어떻게 되냐면 공하고 감각적 이미지 하면 되는데 이 공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함께 같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가 같이 함께 있는 것을 공감각적 이미지라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감각적 이미지가 2개 이상 있는 것을 공감각적 이미지라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감각적 이미지니까 A라는 감각적 이미지가 있는데 이 A라는 감각적 이미지가 다른 하나의 감각적 이미지 B를 꾸며주는 게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는 감각의 전이라는데 A라는 감각적 이미지가 다른 하나의 B라는 감각적 이미지를 꾸며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밑에 예시를 통해 한번 볼게요. 자, 푸르른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울음소리를 보시면 울음소리는 우리가 귀로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각이에요. 그 다음에 푸르른이라는 것은 색깔이죠.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푸릇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인데, 근데 보시면 울음소리긴 울음소리인데 어떤 울음소리? 푸르른 울음소리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울음소리가 아니라 푸르른 울음소리예요. 그럼 보시면 앞에 있는 푸르른이 뒤에 있는 울음소리를 꾸며주고 있죠. 다시 한번, 울음소리긴 울음소리인데 어떤 울음소리? 푸르른 울음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푸르른이 뒤에 있는 울음소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시각적 이미지인 푸르른이 청각적 이미지인 울음소리를 꾸며주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공감각적 이미지를 합니다. 보시면 시각 이미지가 청각 이미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감각적 이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청각의 시각화 했는데 이 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울음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푸르른이라고 시각화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각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울음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푸르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울음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 시각 이미지처럼 표현했네. 그래서 시각 이미지처럼 됐기 때문에 청각 이미지의 시각 이미지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감각적 이미지는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 미리 여러분 스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에서 이 공감각적 이미지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의 상승 이미지인데, 상승 이미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상승 이미지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적이 5등급이었다가 1등급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이미지는 긍정적 정서, 하강 이미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건데, 이거는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적이 1등급이었다가 5등급으로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 부정적 정서. 자, 그 다음에 73번의 생성 이미지는 무엇인가? 새로 생겨나는 건데 소망이 이루어지거나 탄생, 부활, 재생 등을 얘기하고요. 소멸 이미지는 무엇인가 없어지는 거, 소망이 좌절되는 거, 죽음, 상실, 허무를 얘기하고,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 앞에서 그 분위기할 때 말씀드렸죠. 이 동이라는 것은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이는 느낌을 주는 게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일 때 이 정은 정지된 느낌,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느낌을 주는 게 정적 이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이미지의 마지막. 계절감의 이미지입니다. 계절감의 이미지는 계절적 이미지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스노우 이런 것들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계절이 겨울이죠. 그 다음에 낙엽, 이런 가을. 그래서 그냥 사계절의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바로 계절감의 이미지 혹은 계절적 이미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78번으로 가기보다는 밑에 먼저 뒤에 있는 17페이지부터 볼게요. 17페이지. 17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90번입니다. 비유법. 네, 비유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적 표현, 비유적 의미와 같은 말인데, 비유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빗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법 종류에는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유, 중립 이렇게 등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은 우리 아까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연관지어서 표현하는 건데, 이건 연결어를 사용합니다. 연결어란 것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직유법이고요. 없으면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은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은유 차이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가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가 있으면 직유법, 없으면 은유법.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은 호수처럼 넓다. 할 경우에는 호수처럼이라는 연결어가 있네요. 연결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직유법을 쓴 거고요. 은유법은 이런 뭐뭐처럼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연결어가 없네요. 그래서 얘는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직유 은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이런 게 있으면 직유법, 없으면 은유법. 편집점 나왔다. 아까 내가 지옥의 나이팅게일 할 때 쳤나? 아이씨. 또 이게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찾아야지. 이래서 PD를 두나봐. 또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PD를 두나봐. PD님이 계신 바로 편집자가 준 거야. 자, 93번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인격적으로 이어서 구현한 건데 이건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냥 의인법과 화류법이 좀 비슷한데 화류법은 무생물의 생물인 거죠. 그러니까 감정과 생명이 없는 것을 마치 감정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건데 화류법은 이거는 제 친구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허락을 받았는데 올해도 허락을 받았거든요. 제 친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 친구 중에 되게 감수성이 폭발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정도냐면 길 가다가 이제 저희 학교에 보면 이제 교문 앞에 이거 꽃나무가 이쁘게 폈거든요. 보통 안 보여서 그냥 지나칩니다. 아유, 벚꽃이 하면서 지나쳤는데 그 친구는 한 5분 동안 밑에 이러고 서 있어. 이러고 서 있다가 딱 한마디 해. 봄이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되게 감수성이 폭발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느 정도 폭발됐냐면 여러분들도 요즘에 그랬을 때 학교 끝나고 그 의자를 책상에 올려놓고 가거든요. 이렇게 뒤집어놔서 그렇게 해놔야 주번이 그 끝나고 청소하기 더 쉽도록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겨울에 이제 우리가 다 의자를 책상에 올려놓은 다음에 갔는데 주번이 하필이면 그때 청소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창문이 열려있으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개추 하면서 창문을 닫았는데 그 친구는 책상 위에 있는 의자에 가서 슬며시 의자를 만지더니 뭐라 했냐면 의자가 밤새 얼마나 추웠을까 했습니다. 의자는 감정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추위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마치 의자에 감정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쓴 거는 화류법입니다. 그 친구 이거 얘기 좀 좋아해. 저번에 술자리에서도 잠깐 얘기했거든요. 나 수업할 때 의인법, 화류법 내면 맨날 이 얘기해. 너무 좋다고. 그 친구가 다리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에서 슬리퍼 신잖아요. 슬리퍼 신으면 보통 이 소리가 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걸 때 이 소리가 나거든요. 그 친구는 다리가 엄청 길어서 한번 내가 데려와서 한번 너네한테 들려주고 싶어. 다리가 어느 정도냐면 그것가 그러니까 걸음도 되게 느려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뒤에 걷잖아. 이렇게 내가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면 개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딱 쳐다보면 개야. 개도 이제 팔도 밀거든요. 그 팔도 이제 천천히 올려. 이렇게. 저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 친구가 키도 엄청 크고요. 잘생겼어. 남주혁 닮았어. 키도 크고. 그나마 옛날에 몸이 엄청 날랐거든요. 진짜 그냥 몸이 엄청 뼈다귀였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자기는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야. 근데 그거 다 핑계라고. 너가 제대로 끝까지 안 먹어서 그런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내가 어떻게 먹으면 살찌는지 보여줬어. 같이 영상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인생 처음으로 한 달 동안 5kg가 찐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20kg가 쪘어.
그 친구가 고마워요. 아, 승아 너 덕분에 내가 5kg나 쪘어. 그 친구가 군대 가서 엄청 몸을 키우더니 지금은 저랑 등치가 똑같은데 다 근육이야. 세상은 불공평해. 그러다 맨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거예요. 가슴 한 번 만져도 돼? 오! 이거에서 친구가 허락 받았습니다. 활용법. 자, 그 다음에 95번 대요법입니다. 네, 대요법 너무 중요합니다. 대요법은 요즘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는데 요즘 계속 대요법에 많이 등장하는데, 대요법은 대상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예시를 보시면 다리가 10개 있다는 말은 진짜 다리가 10개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5명 있다는 뜻이죠. 그것처럼 다리라는 사람의 일부분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전체를 나타내는 게 바로 대요법입니다. 그래서 대요법은 어떤 대상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게 대요법이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예시가 이런 게 있어요. 강호. 고전 시간에 많이 나오는데, 강호는 강과 호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강과 호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과 호수라는 자연의 일부분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전체를 나타내는 게 바로 대요법이고요. 이 대요법은 요즘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대요법은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말인데, 다리가 10개 있다는 것은 다리, 사람의 일부분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전체,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강호 역시 강과 호수를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강과 호수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분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전체를 나타내는 것. 자, 그 다음에 96번 풍류법은 그냥 여기서 본 뜻을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하는 풍류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죠. 제가 막 여러분들 수업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맞춤법이 계속 틀렸어. 맞춤법이 10개 이상 틀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와, 쌤 진짜 병신이네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쌤 맞춤법 틀렸어요. 내가 맞춤법이라서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와, 쌤 병신이네요? 이런 게 아니라, 쌤 괜찮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이런 식으로 속담을 쓰는 게 풍류법입니다. 풍류 쓰세요. 집 좀 말하지 마.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97번의 중의법입니다. 중의법은 한 말에 2가지 이상의 뜻을 곁들여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거 고전 문학에서 수양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양산이 진짜 산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관정,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죠. 관종을 죽이고 왕위에 즉위한 세조, 수양대군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의 보기를 계속 추진했다? 좀 계속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분들이 사육신이시죠. 사육신 분들께서 이제 시조 같은 거 쓰실 때 수양대군을 직접 욕하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왕이다 보니까 직접 욕하면 자기네들이 좀 위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수양대군을 썩었다 이게 아니라 수양대군을 뜻하는 수양산을 썩었다 그런 겁니다. 그 수양산을 썩었다 쓰고 나서 이제 왕한테 잡혀가. 야, 너 이거 수양산을 썩었다 내 욕한 거지? 아니요, 진짜 저 산 갔더니 썩었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중의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반복법. 네, 반복법 너무 중요합니다. 반복법 너무 중요합니다. 네, 아까 제가 혹시 44번의 영탄조 어조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9시 반에 집에 가실 때 영탄조 어조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반복법은 꼭 알고 계세요. 반복법과 영탄조 어조는 그냥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꼭 나오다 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반복법은 같거나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여 표현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서 같은 말을 2번 이상 쓴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나는 사과가 먹고 싶다. 나는 사과가 먹고 싶다. 이렇게 지금 똑같은 게 2번 이상 나왔죠? 이럴 경우를 반복이라 합니다. 반복을 쓰면 의미 강조의 효과를 지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지금 계속 여러분들 9시 반 수업 끝나기 전까지 진짜 반복법을 계속 말해요. 반복법 막 말할 이유가 뭐겠어? 반복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반복법이 엄청 중요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반복법이고, 그래서 반복법의 효과는 의미 강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법도 리듬, 운율 형성의 효과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라라는 글자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AI처럼 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르게 라라라 이런 식으로 리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복법은 의미 강조, 운율 형성의 효과를 지니고요. 근데 99번 열거법을 여러분들이 반복법으로 헷갈리는데, 열거법은 비슷한 말, 그 중에서도 유사한 속성을 가진 애들을 3개 이상 쓴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사과가 먹고 싶다. 나는 바나나가 먹고 싶다. 나는 딸기가 먹고 싶다 할 경우에는 사과, 바나나, 딸기 얘네들은 유사한 속성을 지닌 애들이죠. 과일이라는 유사한 속성 지녔죠. 그 다음에 3개 이상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열거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열거법과 반복법은 꼭 구분해서 아시고요. 반복법은 같은 말을 2번 이상, 열거법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친구들을 3개 이상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대조법입니다. 대조법은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조는 서로 반대되고요. 그냥 대비는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차이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101번 서리법. 네, 서리법 중요합니다. 서리법. 네, 서리법 미리 티저를 날리자면 고전문학에서는 90% 이상이 나옵니다. 고전문학에서는 서리법이 거의 100%는 할 수는 없고요. 90% 이상 나오는 게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은 의문형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시라는 것을 왜 쓰냐?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시인이 자신이 느낀 감정과 정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시인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오히려 물어봐. 하면 우리는 뭐야? 지도 모르는 거 왜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기가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리법이라는 것은 진짜 의문형으로 물어본 건데, 이건 진짜 의문형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답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밑에 예시 보시면 얘들아 이 옷 정말 잘 어울리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게 잘 어울려, 잘 어울리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잘 어울려 라고 대답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서리법이라는 것은 답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102번 점층법은 형식이나 내용을 점쳐들어야 그 뜻이 확대되고 고조되는 건데, 나는 살고 있다, 나는 지구에 살고 있다, 나는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구에 아름다움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점층법이라 하고요. 103번 영탄법은 영탄적 어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낌표, 감탄사, 감탄형 어미 있으면 영탄법을 썼다 그런 건데, 네, 영탄법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보통 영탄적 어조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104번 연세법입니다. 연세법은 앞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시작 부분을 이어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동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과는 맛있어. 근데 이 맛있어의 앞부분이 앞부분인데 끝부분이 뒤에 시작으로 이어지고요. 바나나로 끝났는데 이 바나나가 뒤에서는 시작이 됐고, 길어 역시 끝났는데 뒤에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이거는 앞부분에 말꼬리를 잡는다 하죠. 이것을 연세법이라 하고요. 연세법은 흥미를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은? 이러면 여러분들이 백두산은? 궁금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세법은 흥미 유발의 효과도 지닌다라는 거. 네, 그 다음 백호법은 이따가 한번 다시 보고요. 백호법 잠깐 넘어가고, 도치법은 말의 차례를 바꾸어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가고 싶다, 집에 이런 식으로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 107번 역설법. 네, 역설법 꼭 알아두세요. 역설법 중요해요. 여러분들 역설법이랑 반어법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역설법은 겉으로 모순되는 표현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순이란 것은 창과 방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 번 정도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어떤 상인이 시장에 가가지고 이 창은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방패를 꼭 들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를 막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면 상인한테 이 창은 어떤 방패를 뚫을 수 있다고? 네.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 막을 수 있다고? 네. 그럼 그 창과 그 방패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건데 그 경우에 이제 상인이 대답을 못하고 도망쳤다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역설법은 모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시 보시면 아우성은 와 하고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아우성이 소리가 없대. 이건 말이 안 되죠. 아우성은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소리 없는 이런 식으로 소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순,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역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반어법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말하는 거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우리가 9시 반까지 수업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들아 우리 기본기는 오늘 너무 중요하고 하니까 9시 반이 아니라 우리 10시까지 하자 한 겁니다. 10시까지 했을 때 여러분 속마음이 뭐야? 아이씨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계속 얘들아 해야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속마음은 아이씨 집에 가고 싶은데 하는데 말은 뭐가요? 네 10시까지 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109번 시적 허용이라는 것은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이지만 시적 효과를 위해 쓰는 표현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문법에는 안 맞는데 일부러 시적 효과를 위해서 쓴 건데 이건 예시 보시면 좋거든요. 파란 하늘인데 원래 파란으로 써야 문법에 맞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 하늘이 정말 파랗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파란으로 쓰는데 좀 길게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지만 시적 효과를 위해서 허용해 준 것은 시적 허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행간걸침인데 행간걸침은 한 행을 의도적으로 두 행에 걸치도록 표현한 건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원래 한 줄로 쓰면 1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 쓰냐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두 행에 나눠서 쓴 것을 행간걸침이라 합니다. 이거는 긴장감을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왜 행간걸침이 긴장감을 줄 수 있냐면 이거는 시낭송 방법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낭송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행씩 끊어서 읽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 집에 가고 싶다가 한 행이면 이건 그냥 이어서 읽으시면 되거든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집에 가고 싶다를 이렇게 행간 걸치면서 1행과 2행으로 나누면 한 행씩 끊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뭐 어쩌자고 하는 소리 이게 궁금해지고 긴장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행간걸침은 한 행을 두 행으로 나눠서 행간걸침 함으로써 긴장감을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11번 20페이지 시적 여운입니다. 시적 여운은 시를 읽고 난 후에 여운이 남도록 하는 건데 이건 말줄임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줄임표는 점점점점점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 얘들아 우리 9시 반이 아니라 10시까지 하자 10시까지 하자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근데 이런 식으로 너네 말을 안 끊어. 그럼 내가 짜증이 나. 어쩌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운이 남겠죠. 근데 이것을 시적 여운이 남니다. 그래서 말을 끝내는 게 아니라 줄임표를 씀으로써 시에 여운이 남도록 하는 것을 시적 여운이라고 하고요. 네, 5분인데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우리 그래서 먼저 수사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앞에 시상정계 방식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다시 14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시상정계 방식에 대해서 볼게요. 네, 시상정계 방식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시상전개 방식, 전개는 뭐 해나가는 과정이고 펴내가는 과정인 거 알겠어. 방식, 내 방법인 것도 알겠어. 그럼 시상이라는 게 뭐냐면 시상이라는 것은 시에서 느껴지는 감정, 정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우리한테 감정과 정서를 전달해 준다는데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내 감정을 이렇게 전달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시상전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문제는 어렵게 많이 나와요. 이 시상전개 방식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달라지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시에서 달라지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시간이 달라지면 시간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고요. 공간이 달라지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인 겁니다. 잠깐만. 어떤 애가 저기 단톡이 있는데 단톡에 갑자기 나를 태그했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네. 급한 얘기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또 안 했네. 자, 그래서 79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정개 방식. 시간의 흐름이란 것은 시간이 순차적으로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순행적 구성이라 해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이렇게 시간이 달라지는 순서대로 달라지는 것을 순행적 구성이라고요. 80번에 역순행적 구성이 있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이 역순, 거꾸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역순행적 구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서 과거 간 거밖에 없어요. 혹은 미래에서 현재로 온 거. 여러분들이 가끔씩 질문하는 게 근데 봄에서 여름 가는 게 시간 순서고 여름에서 봄으로 가는 건 시간 역순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사계절은 순환되죠.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 이렇게 시간은 사계절은 시간 순서대로 가죠. 그래서 봄에서 여름 가는 게 시간 순서처럼 보이지만 여름에서 봄 가는 것도 시간 순서입니다. 왜냐면 여름, 가을, 겨울, 봄, 그 다음에 여름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다 시간 순서인데 대신에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 순서대로 돌아가진 않은 순환대로 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81번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은 쉽게 말해서 공간이 달라지는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직접 공간을 이동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시선이 이동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공간에 이동하는 거 그런 거겠죠. 학원에서 학교, 학교에서 집 이런 식으로 진짜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인데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왜 공간이 달라지냐면 제가 많은 시선을 문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창문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제 시선이 문에서 창문으로 바뀌었죠. 근데 공간 역시 달라졌거든요. 공간 역시 문이라는 공간에서 창문이라는 공간으로 시선이 달라져서 공간 역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선 전개 방식에서 시선의 이동 역시 공간의 이동과 같은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82번 수미상관입니다. 네, 수미상관이라는 건 뭐냐면 수가 처음 시작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미가 끝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상관이란 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관련이 있다 라는 건데 수미상관, 그러니까 처음과 끝부분이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시의 처음과 끝부분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수미상관이라고요. 이거는 수미상관, 수미상응이라는데 수미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수미라는 게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거고
수미상관을 쓰면 구조적, 형태적인 안정감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 하면서 안정감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만약에 시가 이렇게 있어. 시가 있는데 여기가 처음 부분이고 쭉쭉쭉 나오다가 끝부분이 나왔어. 근데 처음 부분에 A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수미상관이라는 건 그러면 처음에 A가 나왔으니까 끝에서도 A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보시면 A가 2번 이상 나왔네요. A가 2번 이상 나왔던 거는 A를 반복했던 거죠. 그래서 반복의 효과는 아까 의미강조, 운율 형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미상관은 구조적인 안정감, 형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처음에 A, 끝부분에 A가 나와서 A가 2번 이상 나왔네. 2번 이상 나오면 아까 반복된다 했는데 A를 반복했네. 반복의 효과, 의미강조, 운율 형성까지 기대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자, 그다음에 83번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선이 먼저, 경이 경치, 후가 뒤에, 정이 감정, 정서입니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 읽으시면 먼저 경치를 말하고 뒤에 감정, 정서를 말하는 것을 선경후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제가 방학 때마다 가족들이랑 속초 여행을 갔는데 작년에는 제가 가족들이 있어서 저 혼자 속초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속초 오랜만에 가서 속초 바다를 보면서 아 진짜 속초 바다 멋있다 하면 먼저 속초 바다에 대한 경치를 말했죠. 근데 맨날 가족들이랑 오다가 오늘은 나 혼자 와서 그런가 되게 쓸쓸하네 하는 거 먼저 속초 바다가 멋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뒤에 쓸쓸해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뒤늦게 말했죠. 이것을 선경후정이라고 합니다. 네, 선경후정은 시선의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선의 이동, 공간 이동과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경치는 외부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말하는 건 어디야? 내면, 내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치, 외부를 보고 있다가 내 내면을 말하기 위해서 내부로 이동했기 때문에 시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했다. 그래서 선경후정은 먼저 경치를 말하고 뒤에 감정을 말하는 시선 전개 방식이기로 하는데 다른 말로는 시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였다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네, 반복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반복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장 혹은 통사 구조를 하거든요. 통사랑 문장이랑 같은 말입니다. 통사를 말하는 게 문장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 건데 이건 예시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나는 사과가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바나나가 먹고 싶다 했으면 여기서 나는 먹고 싶다 뭐뭐가 나는 뭐뭐가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이런 것들을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오씨 깜짝이야. 죄송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럼 15페이지 85. 자, 이거 다 찍었을 거 아니야? 또 다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85번. 시상의 집약. 시상의 집약이라는 것은 이 집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정서를 한 곳에 팍 집중시켰다는 건데 이건 보통 문장의 끝을 명사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저희 수업이 한 10분 정도 나왔는데 10분 뒤에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 오늘 첫 수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자 오늘 수업 끝! 이라고 말하면 끝이라는 명사에 팍 집중이 되죠. 그것처럼 시상의 집약이라는 것은 문장의 끝을 명사로 마무리해서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을 시상의 집약이라 하고요. 네, 86번. 86번 시상의 전환이라는 건데 전환이라는 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시상할 때 시상이라는 게 감정과 정서였는데 우리 앞에서
한 2페이지인가 3페이지에서 시적화살 정서 배울 때 시적화살 정서는 긍정적 정서냐 부정적 정서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감정이 바뀐다는 것은 긍정에서 부정, 부정에서 긍정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상이 긍정에서 부정 혹은 부정에서 긍정되는 건데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하게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상이 전환될 수도 있다.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였죠. 당신이 떠나서 전 너무 슬픕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난 살 수 있어요. 당신 없이도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나 다음에 갑자기 확 정서가 바뀌죠. 그 전까지는 되게 수동적인 느낌을 보여줬다면 그 뒤에 갑자기 적극적인 좀 능동적인 느낌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시의 운율 형성이라는 건데 운율이라는 건 아까 리듬이었죠. 그래서 리듬을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거였는데 87번이 후렴구의 사용입니다. 후렴구란 것은 시의 각절 끝에 후렴구를 사용하는 건데 후렴구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에서도 후렴구는 계속 반복되죠. 1절 끝에 후렴구 하나 등장하고 2절 끝에 후렴구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반복되는 시구를 후렴구를 하는데 얘네들을 사용하면 운율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자 1연이 나왔어요. 1연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여기 후렴구 등장해요. 그 다음에 2연 나왔어. 그 다음에 또 후렴구 등장해. 그럼 보시면 후렴구 A가 똑같이 두 번 나오죠. 그럼 두 번 이상 나왔던 것은 A를 반복했던 거고 A를 반복하면 아까 반복의 효과, 의미 강조, 운율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후렴구의 사용은 효과가 두 가지 더 있는데 하나 더 구조적인 혹은 형태적인 통일성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연 끝날 때마다 후렴구가 등장해서 통일성이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연의 구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막 쭉 얘기하다가 후렴구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가 1연이겠구나. 그 다음에 후렴구 다음에 쭈쭈쭈쭈 무슨 얘기하다가 또 후렴구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가 2연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의 구분까지 가능한 게 후렴구의 사용입니다. 그 다음에 울림소리의 사용 역시 운율을 형성하는데 울림소리란 거는 여기 써있듯이 자음, 미음, 니은, 리을, 이음, 모음 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좀 밝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콧노래 생각하시면 돼요. 콧노래 부를 때 여러분들이 가가가가가 이러진 않죠. 보통 콧노래 부르면 나나나나나 라라라라 이렇게처럼 울림소리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울림소리를 사용하면 밝고 경쾌한 느낌도 주지만 운율까지 형성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아까 음성상징어 말씀드렸죠. 음성상징어는 사용하면 운율이 형성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우리 수사법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1페이지 기타 표현 방법 보도록 할게요. 네,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추상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감정과 정서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사랑, 그리움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마치 눈에 보이게 하는 그것을 구체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추상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표현한 것을 구체화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예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랑은 핫팩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추상적인 것들이죠. 얘는 추상적이죠. 근데 핫팩은 구체적이죠. 손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핫팩은 이제 추운 날 연인을 위해서 내가 미리 핫팩을 배운 다음에 연인이 왔을 때 자 여기 핫팩을 준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핫팩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이고요. 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는 현대시의 90%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대시라는 게 뭐였어요? 시라는 게 자신이 느낀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거였는데 감정과 정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13번 색채 대비. 색채 대비란 것은 서로 다른 색채를 쓴다는 건데 대비라는 건 그냥 차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색깔이 2개 이상 있으면 색채 대비고요. 114번, 115번 풍자와 해악인데 풍자와 해악이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풍자와 해악 둘 다 웃음을 유발합니다. 둘 다 웃음을 유발하는데 풍자 같은 경우에는 왜 웃음을 유발하냐면 부정적인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반전에 양반이 되게 허세가 많아서 내가 그 허세 많은 양반을 비판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게 풍자이고요. 해악은 뭐냐면 시련과 고통을 받은 인물을 위로하거나 동정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청전에 신봉사가 있어요. 신봉사가 신청이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 물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물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물 웅덩이에서 못 빠져나온 모습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신봉사 봐 이런 것보다는 아이고 신봉사 어쩌냐 아유 저 불쌍해서 어떡해 이런 식으로 신봉사를 되게 애처롭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신봉사가 되게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이유는 신봉사라는 인물을 위로하고 동정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9분인데 제가 아까 괜히 쓸데없는 얘기 했어가지고 오늘 22페이지, 23페이지 다 못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 21페이지까지 꼭 복습해서 오시고요. 다음 주 오시면 다음 주에 5시에 할 텐데 5시에 22, 23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1부터 21페이지까지 중요 내용 다시 복습하고 우리 교과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첫 수업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